1페이지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한반도를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 즉 청나라와 러시아를 각각 어떤 과정으로 물리쳐내고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기 직전까지 그 과정을 살펴봤더라면 이제 한 장 넘겨서 2페이지로 넘어오게 되시면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이라고 해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선, 대한제국을 놓고서는 이제 하나씩 이권들을 뺏어가기 시작하면서 식민지로 최종적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볼 건데 쉽게 말하자면 일본은 러일 전쟁을 치르는 대외적인 전쟁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해나가는, 즉 멀티태스킹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의정서부터 한일 병합조약까지 이어지는 우리 국권 피탈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조약은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그래서 문서, 요 한일 의정서라는 문서는 이지용과 하야시가 함께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름을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든 다 문서가 이토시로 부미가 체결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외부 대신 이지용과 일본 공사였던 하야시가 체결했던 문서다. 그래서 한일 의정서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바로 노란색으로 작성한 이 부분입니다. 프린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넣어놨지만 늘 시험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노란색으로 작성한 저 문구를 빠뜨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써 있으면 아마도 일본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이권들, 여러 가지 권리들을 요구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당시 러일 전쟁이 수행되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일본은 자유로운 군사의 이동을 요구하였고요. 또한 철도나 통신기관의 자유로운 사용, 군사적인 목적의 사용을 허가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일의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저렇게 일본이 요구할 때마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밑에 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거 한번 표시를 할게요. 당시 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었고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한시설 강령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판서를 해놨죠. 훨씬 한일의정서의 내용이 강화되고 구체화된 것이 대한시설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대한시설 강령의 사료를 읽어보면 첫 번째 줄에 일본군의 연구 주둔 그리고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신속히 수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달라진 점은 바로 그 밑줄 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딱 하나 추가된 게 있다면 일본군의 연구 주둔을 가능하게 했다. 그 이외에는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고요. 2조, 3조, 4조, 5조의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 외교권을 장악할 것, 그리고 재정권을 장악할 것, 교통기관, 그리고 통신기관을 장악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때는 두루뭉술하게 적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차 한일협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한일협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은 제가 밑줄 친 부분들입니다.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삼고 외국인 한 명을 외교고문으로 삼겠다. 이 부분인데 이 조항을 통해서 일본인 한 명 재정고문으로 임명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메가타 다네타로라는 사람이고요. 외국인 한 명, 이 당시 미국인이 외교고문으로 초빙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스티븐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추후에도 계속 중요하게 언급이 될 예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며 이 두 사람 모두 다 직책이 고문이라는 직책이죠. 고문이라는 직책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자문을 했을 때 응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고문이라는 직책의 사람들인데 이 당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이 각각 임명되면서 1차 한일협약부터
고문 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넘어가서 2차 한일협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한일협약 시기 요 직전이 오게 되면 이렇게 진행 중이던 러일 전쟁이 이 당시에 일본의 승리로 쭉쭉쭉쭉 기울었다가 요때 끝이 나게 돼요. 러일 전쟁을 끝내면서 맺었던 조약이 포츠모스 조약이죠.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을사늑약이라고도 불리우는 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2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보시면 1조에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라고 하면서 외교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조에 보시면 타국과 조약을 실행할 의무, 완수할 의무라고 하면서 조약에 관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조와 2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2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조의 내용을 보시면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폐하의 권하에 한 명의 통감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통감부를 설치하여 통감이라는 사람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감부에 통감 한 명을 임명했는데 이때 임명된 1대 통감이 바로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인 거고요. 이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바로 을사오적과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그대로 1대 통감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빼앗긴 외교권이 바로 이 통감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통감이 이제부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오른쪽, 프린트 오른쪽으로 보시면 대한제국의 저항이라고 적혀있죠. 대한제국은 이렇게 을사늑약이 체결될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저항을 했을까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수록을 해놓은 것은 바로 장지연이 작성한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것입니다. 시일야 방송대곡의 한자 뜻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시일야, 지금 이때서야 방성, 사방팔방 소리치고 대고 크게 통곡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장지연은 이렇게 소리치고 통곡하는 글을 작성했을까? 바로 을사늑약을 부당하게 체결했기 때문이죠. 이에 반발하는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 사료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신의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을사오적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과정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밑줄 친 부분은 4,000년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고 2천만 국민이 타국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을사늑약의 체결입니다. 그래서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을 보시면 꼭 을사늑약과 함께 연관시켜서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바로 출처인데요. 어떤 신문 속에 수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황성신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이 시일야 방송대곡이 기출되었는데 수능에서 그때 이 황성신문과 엮어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복수정답으로 처리돼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왜냐면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글은 황성신문에 수록된 게 가장 유명하기는 하지만 사료를 찾아보면 대한매일신보에도 수록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영문판과 한글판 버전을 두 가지 다 작성해서 게재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황성신문뿐만 아니라 대한매일신보까지도 함께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을사늑약에 저항하면서 자결을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민영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료에 들어있는 것이 민영환이 자결 직전에 남겼던 유언인데 가장 마지막 줄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일본의 행위를 살피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면서 특정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을사늑약의 체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조병세와 이상설은 이런 식으로 상소문을 올려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을사오적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바로 상인들의 철시운동과 학생들의 동맹 휴학이죠. 이러한 지배층들이나 지식인층뿐만 아니라 상인들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이 부당함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항운동을 벌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의병과 관련해서는 을사의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고종은 직접 친서를 작성합니다. 친서는 쉽게 말하면 편지인데요. 루즈벨트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수장들에게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그 문서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에는 영어로, 프랑스에는 불어로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국가에 맞게 이제 편지를 작성했는데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주된 내용은 일단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고요.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를 3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헤아려서 도움을 청하는 글을 이제 보통 도움을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친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헤이그 특사에 파견을 할 건데 우리 측을 도와달라라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친서를 통해서 부당성을 알리고 나중에 파견하게 될 헤이그 특사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 소득 없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 친서를 보내는 걸 실패한 이후에 고종은 헐버트를 직접 미국에 파견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했지만 이마저도 별 성과가 없었고요. 결국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헤이그 특사를 보내게 되죠. 자, 프린트 속에 사진 보시면 을사오적 왼쪽 아래에 있는 3명의 사진이 바로 헤이그 특사 3인의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3사람이고요. 이 3사람은 2차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해 있는 부당한 현실을 연설하고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동맹을 맺고 있었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등등 서구 열강들이 헤이그 특사의 입장을 방해해서 결국 헤이그 특사 3인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하죠. 그리고 심지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구실로 인해서 이 모든 책임을 고종이 떠안고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고종이 퇴위됐으니 요 다음에 순종이 즉위를 했겠죠. 그래서 순종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문서를 하나 받게 되는데 그 문서의 명칭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한일 신협약입니다. 흔히 우리는 정민현은 체결돼서 정민 7조약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한일 신협약 정민 7조약부터는 고종이 아니라 순종이 체결하는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일 신협약 내용을 보시면 정민 7조과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했던 것이고요. 1조부터 6조까지의 내용을 쭉쭉쭉쭉 살펴보면 모든 문장에 다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통감의 권한이 굉장히 막중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체결했었던 2차 한일협약 당시에는 통감에게 외교권이라고 하는 한 가지 권한만 주어졌지만 한 단계 나아가서 한일 신협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통감에게 웬만큼 다양한 행정 정치적 권한들까지도 쥐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통감의 권한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7조의 내용 빠져있지만 거기 프린트에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 빈칸 있는 부분에 7조 적어주시면 7조의 주된 내용은 고문제도의 폐지고요. 고문을 폐지하는 대신 일본인 차관을 임명한다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고문이 임명된 건 바로 요때죠. 1차 한일협약 때 고문정치 시작될 요 무렵에. 근데 이걸 폐지하겠대. 그럼 이 고문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다른 직책의 사람을 임명했겠죠. 그게 바로 차관이라는 직책인 겁니다. 차관은 어떤 직책일까? 오늘날도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죠. 그래서 특정 부서에서 수장이 장관인 거고 그 바로 2인자가 차관입니다. 그래서 그 차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일본인들을 앉히게 되었다. 그 말인즉슨 단순히 자문에 응하는 고문은 이제 사라졌고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차관들이 일본인으로 임명되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로써 차관들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우리는 차관 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늘신 협약이 시험에 출제될 때는요, 여러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비밀 부속각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별표를 하나 해놨지만 사실 3개까지 쳐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비밀 부속각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입니다. 군대의 해산. 그래서 미스터 션샤인 속에서도 군대 해산 장면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대 해산 요것 때문에 전국 각지에 있는 군인들이 반발을 하게 되었고 추후에 배우게 될 정미의병으로 이 군인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정미의병이 가장 대규모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던 각계각층이 참여했던 의병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의병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게요. 어쨌든 군대 해산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자 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은 자결을 함으로써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료의 오른쪽에 보시면 박승환의 자결 밑에 유서가 들어있죠.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만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미스터 션샤인을 정주행할 시간이 있다면 아마 이 대사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승환이 실제로 박성원을 연기하는 배우가 이 사료 속 이 내용을 실제로 대사로 읽게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성원이 자결하게 됩니다. 대장이 자결 소식을 듣자 전국 각지에 있는 시위대와 진위대의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봉기를 일으킨 애들은 그대로 정미의병으로 가담하면서 한 번 더 대대적으로 일본에 투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무렵 장인환과 전명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됩니다. 스티븐스가 누굴까? 요때 요 스티븐스는 바로 요 스티븐스입니다. 외교 고문이요. 그래서 외교 고문을 사살했다. 자, 안중근은 유명하죠.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누굴까요? 그렇죠. 1대 통감으로 부임했던 요 사람이죠. 그렇죠.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이재명이 들어있죠. 그렇죠. 이 이재명은 우리나라 이재명이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이재명은 이완용을 습격하게 됩니다. 사살. 근데 여기 습격 표현이 좀 다르죠. 이 두 케이스는 실제로 죽이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살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서 습격이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가격만 했을 뿐 사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서 재미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명은 실제로 이완용을 죽이기 위해서 명동성당 앞에 군밤 장수로 위장을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당시 명동성당에서는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냐면 벨기에 황제 추도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석했었던 이완용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밤장수로 위장을 하고 안에 칼을 숨긴 채로 이재명이 이완용을 기다리다가 행사가 끝나고 이완용이 인력거를 타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거를 헤집고 들어가서 어깨랑 복부에다가 칼을 내리꽂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즉시 이완용은 병원으로 실려가서 이제 수술을 받고 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습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듬해 사형이 집행되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대한제국의 강제병합 과정을 볼게요. 여기 강제병합 과정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신문지법부터 보안법, 사립학교랑 출판법까지 이 4가지 법안들의 경우에는 추후 배우게 될 애국개몽운동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문지법부터 보시면 1907년 7월 신문 발행의 허가제를 규정한 것이 신문지법이고요. 신문을 발행할 때는 허락이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근데 허락을 받은 정기 간행물들도 추후에 반포를 금지하거나 정난하거나 폐간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칸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당시 신문지법은 대한매일 신보를
검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발행하는 신문과 외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발행하는 신문은 검열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대한매일 신문은 치외법권을 가진 영국인 베델이 발행을 담당했기 때문에 신문지법을 쉽사리 적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1년 뒤에 신문지법이 개정되게 되는데 개정되었을 때에는 외국에서 발행하는 한국인이 만드는 신문들 그리고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발행하는 신문들 전부 다 탄압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대한매일신보도 결국에는 검열을 받고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보안법이죠. 보안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은 법입니다. 즉 시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보안법인데 추후 배우게 될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가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다가 보안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산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사립학교령은 학교를 만들 때 허가 받아라 라는 것인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새로 만드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학교들까지도 이제 학부 대신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 사립학교령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기존의 사립학교들도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새롭게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건 사실 더더욱 어려웠겠죠. 그래서 기존에 4,000에서 5,000개나 되었던 사립학교들이 이로 인해서 2,000여 개로 굉장히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출판법인데요. 신문지법은 신문을 규제한 거라면 여기 나오는 출판법은 각종 도서, 책을 검열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판법의 내용을 보시면 출판을 할 땐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출판물의 반포를 금지할 수 있고 이미 반포된 출판물을 압수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출판법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1년에 교과서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았고 월남 망국사나 금수회의록과 같은 민족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도서들도 굉장히 검열을 많이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기류각서와 경찰사무 위탁각서인데요. 기류각서의 내용을 보시면 법부와 재판소를 폐지합니다. 이게 언제 설치됐었냐면 2차 사법개혁 당시에 설치가 됐었죠. 우리 스스로 이제 사법 재판을 하기 위한 재판소를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폐지하게 되는 것이고 관련 사무를 전부 다 통감부의 사법청으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기류각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법권을 박탈당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은 경찰사무 위탁각서입니다. 경찰사무 위탁각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는 경찰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로 인해서 경찰권도 박탈당한다.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웬만큼 일본이 식민 통치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권한들이 박탈당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들이 거의 다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마지막으로 땅땅땅 찌르면서 식민지로 만든 것이 바로 한일병합조약입니다. 한일병합조약은 한 페이지 넘겨서 3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 넘기시면 한일병합조약 보이시죠? 1910년 8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일본국 황제 폐하는 통감자장 누구를? 데라우치를, 그렇죠? 데라우치는 3대 통감입니다. 데라우치를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의 총리 대신 누구? 이완용을 대표로 임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체결했던 당사자는 이완용과 데라우치인 거고요. 1조와 2조의 내용을 보시면 일체의 통치권을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형한다. 그리고 한국을 일본 제국의 병합함을 승낙한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는 1조와 2조를 통해서 드디어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바뀌어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조와 7조의 내용을 보시면 훈공이 있는 한국인 또는 성의로서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에게는 뭔가의 포상이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한국인들은 진정한 한국인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의 한국인들은 아마 친일파를 의미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친일파들이 생성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8조에 보시면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재가란 쉽게 말하면 허락인데 이 당시 8조에 적힌 내용처럼 당시 황제인 순종은 이완용에게 이 조약을 체결하라고 허락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황제의 재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8조의 내용은 거짓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거짓된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어쨌든 이 조약들을 통해서 순종은 결국 퇴위를 하게 되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910년대이기 때문에 아마 일제강점기가 시작돼서 여기 이후의 내용은 3월 달에 수학쌤 시간에 배웠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명칭의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병합조약을 부르는 말이 굉장히 다양해요. 거기 적혀있듯이 경술벽치, 국권피탈, 일한병탄, 한일병합, 한일합병, 그리고 한일합방까지 보통 이 6가지를 말하곤 합니다.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경술국치는 무슨 뜻이냐면 경술년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경술년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일. 두 번째 들어있는 국권피탈은 국권을 억지로 빼앗김이라는 뜻이에요. 국권을 억지로 빼앗김. 세 번째 들어있는 일한병탄은 병탄 할 때 탄자가 삼킬 탄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영토를 제 것으로 만든 강제성이 드러나 있고요. 네 번째 한일병합과 다섯 번째 한일합병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빈 공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당시 합병이라고 하는 단어만 존재했습니다. 합병의 뜻은 합의하에 하나로 합침입니다. 근데 이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합자가 앞에 위치하면 어감상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일본이 강제성과 침략성을 숨기기 위해서 합병이라는 단어를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 일본이 고민하던 끝에 합병의 앞뒤 글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신조어를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일병합조약에 병합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이 단어는 이 조약이 만들어질 때 처음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의미는 같아요. 근데 앞뒤 글자가 바뀜으로써 뉘앙스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한일병합조약도 또는 한일합병도 두 가지 모두 다 강제성이 드러나는 용어다. 아니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용어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한 거죠. 가장 마지막에 들어있는 한일합방, 이때의 방은 나라방자이기 때문에 나라를 합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등한 자격으로 합침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합침.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1990년대까지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는 가장 마지막에 적혀있는 한일합방입니다. 근데 합방이라는 단어 속에는 동등한 자격으로 합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여기에는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 쓰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부터는 세 번째에 적혀있는 병탄이 올바른 표현이 아니냐라고 하는 병탄이라는 단어를 제안하게 되었고요. 이 이후부터는 병탄을 비롯하여 강제성이 드러나는 단어를 쓰도록 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식 명칭인 한일병합조약을 그대로 서술할 경우에는 그 앞에 늘 어떤 수식어를 붙이기 마련이냐면 강제로라고 하는 수식어를 꼭 붙여요. 그래서 교과서 텍스트가 서술된 부분
부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강제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서술을 하거나 아니면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앞뒤에 부연 설명들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애매한 뉘앙스 차이들이 어떻게 강제성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맨 밑에 보시면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인 이유 3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1번은 을사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한일병합조약도 무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을사늑약은 왜 무효일까? 첫째, 맨 앞장에 조약의 명칭이 비어 있고요. 둘째, 맨 뒷장에 박제순의 도장이 찍혀 있지만 박제순은 고종의 위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셋째, 고종은 을사늑약의 비준을 끝까지 거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을사늑약이 무효니까 한일병합조약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인 2번째 이유는 대한제국 황제의 비준서에는 행정결제용 어세인 칙령지보만 찍혀있을 뿐 국세가 찍혀있다거나 순종의 친필서명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찍혀있는 도장의 급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엔 좀 낮다라는 것이고요. 3번째 이유, 한국 측과 한국 황제 및 정부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군사력을 앞세워서 조약이 체결되던 장소에 군인들을 배치한 상태로 그들이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 강압적 분위기를 또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한일병합조약은 우리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 측의 주장은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1910년부터 쭉 무효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당시에 징용, 징병,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주장은 전혀 다르죠. 조약에 따르면 황제의 제가가 있었다라고 적혀있고 이완용이 대표의 자격으로 와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일병합조약은 합법적인 조약이었으며 저 조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건 1945년 광복 이후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 법적인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식민 지배에 대한 도덕적으로 사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면서 법적인 배상의 절차는 밟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문제는 둘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제 30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주제 31번 의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